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C돈을 만들어야죠.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걸 잘 굴리면 그러면 차근차근 부자가 되겠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노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필수품을 사는데도 부족하죠. 그걸로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와 동일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얘기하셨어요. 타인을 좀 이용해야 됩니다. 타인을 이용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내가 구매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생산수단이라고 우리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두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이크, 의자, 아니면 모니터 이런 것들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생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매하면 그건 소비하고 없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생산수단이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공장, 농장, 기업, 부동산, 토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부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인규 씨를 사랑하는 두 명의 여성분이 계세요. A 여성과 B 여성이 있는 거죠. 인규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두 분이 너무나 동일합니다. 외모도 동일하고 성격도 동일하고 말투도 동일하고 가진 것도 동일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10억씩 재산을 갖고 있어요. 10억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유일한 차이가 뭐가 있냐? 재산의 종류가 다릅니다. A 씨의 재산은 빵 공장이에요. 10억짜리 빵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B 여성은 10억짜리 빵을 갖고 있어요. 방부제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렇죠. 오래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는 겁니다. 다만 판매는 못해요. 하지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죠. 인규 씨는 A 여성과 B 여성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B. 아, 그래, 왜 B를 선택하셨습니까? 여자가 너무 돈이 많으면 제가 잡혀 살거든요. 부가 어디에 따를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A가 부를 창출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부동산에 집착했던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생산수단이 왜 중요한가? 핵심은 그겁니다. 생산수단을 내가 구매하게 되면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과 시간, 노력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부가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부를 만드는 거는 뭐 시세 차익을 얻거나 뭐 월세를 받거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은 단순히 집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거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하나 사보도록 합시다.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살게요. 그래서 이거를 월세를 넣을 겁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뭐 100만 원. 너무 비싸군요. 월세 50만 원 합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월세를 놓게 했어요.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달 저한테 얼마를 주죠? 50만 원씩 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실체는 뭘까요? 오피스텔이라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내 세입자의 시간과 노력을 착취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세입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에 갔겠죠.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3분의 1을 띄어서 나한테 주는 거죠. 그의 임금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의 노력과 시간을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노력과 시간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생산수단이라는 합법적인 재화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두 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이 있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B은행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멀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심하다고 해볼게요. A은행의 금리는 연간 1%입니다. B은행의 금리는 연간 10%인 거죠. A은행에 갑니다. 가서 단판 줘야죠. 은행장과 단판을 짓는 겁니다. 100억만 빌려주세요 하고 100억을 빌리는 거죠. 1년 후에 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자 1억을 붙여서 돌려주면 됩니다.
어쨌든 10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B은행에 가죠. 그리고 예금합니다. 그럼 B은행은 나한테 1년 후에 얼마를 주죠? 110억을 줄 겁니다. 이자를 붙여서. 1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1년 후에 B은행에서부터 110억을 받아서 9억을 수수료로 갖고 101억을 A은행에 돌려주면 되는 거죠. 금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죠? 9억을 벌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니 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였으면 뭐 개나 소나 다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개나 소나 다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누가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부가 창출된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걸 넘어서 있는 사회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너무나 좋고 성실한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건 신성한 거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 흐름 안에서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